안녕하세요. 김정희입니다. 오늘 저는 그림 속의 불국토, 도낭석굴이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 선생님들께 이제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 강연을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도낭석굴에 이미 다녀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앞으로 가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신 선생님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도낭하면 가장 어떤 게 먼저 떠오를까요? 아마 자연스럽게 실크로드라고 하는 말을 이제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크로드라고 하면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 고대에 실크를 교역했던 여러 가지 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는 그 스텝 지역을 지나는 초원의 길도 있고요. 또 타클라마칸 사막의 아래 위를 지나는 그 사막의 길도 일찍부터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중국의 광주에서 떠나서 인도를 지나서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이르는 이러한 바다의 길도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돈황이라고 하면 바로 실크로드의 관문에 해당되고 오아시스 루트의 아주 중심 역할을 했던 이제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지도가 나오는데요. 지도에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사막 지대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향해서 오른쪽에 이제 바로 도낭석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중국에서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서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도낭에서 출발을 했을 것이고, 또 서방에서 이쪽 중국을 향해서 오시는 분들은 아마도 도낭에 오면 마지막 그러한 여정을 고르면서 또 새로운 여행에 대한 그러한 기대를 가졌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낭석굴은 그 실크로드, 오아시스 로드에 그 위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 길은 흔히 캐러반의 길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즉 실크라던가 아니면은 당시의 교역의 대상이 되었던 뭐 후추 또는 여러 가지 염료 이러한 것들을 그 소위 캐러반이라고 하는 쭉 낙타를 이끌고 교역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오고 갔던 그러한 또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오아시스 로드는 타클라마칸 사막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을 실크로드 북로, 아래쪽을 실크로드 남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 북로와 남로가 함께 만나는 이런 지역에 돈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도를 보시면 이 타클라마칸의 위로는 천산산맥, 그 가장 높은 곳이 거의 7,4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천산산맥이 쭉 이어져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골륜산맥 역시 한 7,000m가 훨씬 넘는데요. 이러한 골륜산맥이 이어져 있어서 이 사막이 아니면 사막의 아래 위로 난 길이 아니면 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험한 그러한 곳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이 실크로드와 북로, 남로에는 오아시스 로드, 오아시스 국가죠. 이 오아시스 국가들이 이제 여럿이 일찍부터 이제 개국이 되어서 바로 도낭에 이르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아마 도낭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사진, 모습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돈황석굴이 위치한 곳은 명사산입니다. 이 명사산은 그 울명자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마치 모래가 우는 것과 같은 이러한 소리를 낸다 해서 명사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그 낙타들을 이끌고 갔었던 캐러반들 역시 이렇게 그 사막길을 이제 낙타를 쭉 이어서 이제 이동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돈황에는 우리가 흔히 도낭석굴 하면 이렇게 하나의 석굴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도낭 주변으로 많은 석굴들이 개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낭석굴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막고굴입니다. 이곳은 천불동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동쪽에는 동천불동, 또 서쪽에는 서천불동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는 유림굴이라고 하는 이러한 석굴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황을 둘러싼 도낭 주변의 석굴은 모두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석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가장 규모가 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곳이 바로 막고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막고글을 중심으로 막고글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그 불교 미술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들과 이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도낭 막고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을 사이에 두고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막고글이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죠. 그래서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막고글이라고 하는 의미는 더 이상 최고가 없다. 즉 가장 최고의 석굴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붙여졌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막고글이 처음으로 개착된 시기는 기록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일반적으로는 366년에 개착이 되었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옆에 보시는 그러한 그 탁본이 하나 있죠. 이것이 바로 중수 막고글 불감비라고 해서 이 도낭 석굴 안에서 발견된 그런 석비입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366년 이때는 그 당시에 이제 전진 그런 시대였었는데요. 이 낙준이라고 하는 승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승려가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삼위산이라고 하는 것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 삼위산은 명사산과 마주보고 있는 이제 그 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쪽을 쳐다보니까 명사산 쪽에서 금빛이 찬란하게 일어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마치 천불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과 같은 모습을 이제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다가 이제 석굴을 파야겠다 해서 만든 것이 바로 도낭 천불동 막고글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이 그러니까 낙준 선사가 이제 개착했었던 굴 옆에 다시 범랑이라고 하는 선사가 와서 거기다가 이어서 석굴을 조성했는데 그래서 바로 이렇게 그 낙준과 범랑 이 두 스님에 의해서 이제 막고글이 이제 개착이 되었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돈황의 막고글은 지금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데요. 이곳이 약 1.7km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그 막고글은 한 700여 개의 그런 석굴이 이제 있었는데요. 현재는 그 넘버링이 되어 있는 것이 모두 492개입니다. 아까 366년에 처음으로 석굴을 팠다고 했는데요. 그때부터 원나라 때까지 한 1000여 년간 계속 석굴이 개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명대 그리고 청대에는 더 이상 석굴을 파지는 않았고요. 예전의 석굴들을 이제 보수하는 이제 그런 기간이 이제 되었던 거죠. 이렇게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석굴이 개착이 되었는데 가장 많은 석굴이 이제 개착되었던 시기는 바로 당나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붉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한 것처럼 이 당나라에는 정말 많은 석굴들이 개착이 돼서 또 최고의 수준의 그런 그림들이 오늘날까지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 막고글에 남아있는 불교 미술은 대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위 그 소상, 스투코라고 하는 소상 그리고 벽화입니다. 이것은 보는 것처럼 그 사막, 모래에다가 판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단단한 그런 돌 같은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불상을 만들 때도 뭐 우리나라처럼 석불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부조를 만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되게 그 나무에다가 집을 감은 그런 심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그 흙과 그리고 이제 단단히 잘 구착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붙여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채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불상들을 채색한 소조불이다 해서 채소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벽화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래로 된 그러한 곳을 파 들어가서 거기다가 회칠을 하고요. 여러 가지 채색을 이용해서 이제 벽화를 그리게 된 것이 아마 막고글에 가장 많은 그러한 그 현재 남아있는 유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막고글을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앞에 넓은 강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다 말라서 거의 이렇게 물이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반대편에서 이렇게 그 다리를 건너서 막고글에 이르게 됩니다. 막고글 입구에는 지금 막고글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석이 있고 뒤로 넓은 그러한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사막에는 이제 흙으로 만든 무엇인가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곳에서 이렇게 머무셨던 그러한 스님들의 묘탑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후에 저와 같은 모습으로 묘탑을 만들었는데 오른쪽에 보면 굉장히 크고 잘생긴 그런 탑이 하나 있죠. 이것은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바로 그 장경동 돈황 17구를 발견했던 왕원록의 묘탑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묘탑이 있는 곳을 지나서 이 커다란 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석실보장이라고 이제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이 석실 즉 석굴 안에 이 보물과 같은 것들이 많이 소장이 되어 있다, 수장이 되어 있다, 이런 이 의미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이것을 지나서 바로 굴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굴에는 또다시 이제 하나의 이렇게 문이 서 있는데 이곳에 바로 막고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이 막고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것보다 더 최고는 없다. 가장 뛰어난 석굴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이 글씨는 청나라 때 유명한 문인이었던 광마략이 쓴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막고굴의 이 문을 통해 들어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3층 정도로 이렇게 석굴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정비가 다 되어 있고 또 이렇게 길이 나 있어서 이것을 통해서 그 아래 1층부터 3층에 있는 석굴들을 이렇게 둘러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옆에서 본 모습인데요. 그야말로 모래로 이루어진 암벽에 파고 들어가서 이렇게 여러 석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막고글 하면 가장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석굴이 바로 96굴입니다. 이 96굴은 북쪽에 있는 큰 석굴이다 해서 북대굴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바로 그 무측천, 즉 측천무후라고 알려진 그 무측천 시대에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모두 7층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7층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안에는 이렇게 거대한 이 불상이 하나 모셔져 있어서 아마 돈왕석굴을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이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셨던 이제 그러한 기억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막고굴은 말씀드린 것처럼 366년에 낙준이 처음으로 개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만들어진 석굴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석굴 가운데 가장 오래된 이 석굴들이 대개 북량시대에 만들어진 것인데 지금 전체 492개 굴 가운데 한 너댓 개 정도 이 정도가 이 북량 때의 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 275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북량대 굴들은 대개 그 구조가 비슷해요. 자, 지금 아래 보면 후진 불감식이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바로 이렇게 앞쪽으로 이제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정면에 그 뒤쪽에 이제 후쪽에 이렇게 마치 불감처럼 해서 불상을 모셔놓은 이런 구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 시대에는 이렇게 갸름하게 긴 석굴 안쪽으로 이제 불상을 모시는데 이때는 대개가 미륵
그 교각좌를 하고 있는 미륵불을 많이 모신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중앙에 이렇게 미륵불이 있고요. 그 옆쪽 좌우로 이제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은 중앙에는 소위 본생도라고 해서 석가모니의 그 전생 이야기, 이것을 우리가 자타카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이 자타카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석가모니의 전생을 간단하게 이제 그린 그런 본생도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아주 작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공양자들을 이제 그렸습니다. 위에는 불상들이 몇 고가 모셔져 있는데요. 중앙에 있는 미륵과 마찬가지로 이곳에 봉안이 된 불상들도 도솔천에 있는 미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본생도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2왕 본생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보신 그런 본생담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10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매에게 쫓기는 비둘기가 12왕에게 와서 이제 자기가 매에게 쫓기고 있으니까 좀 숨겨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는 바로 이제 비둘기를 이제 숨겨주게 되는데 이어서 이제 비둘기를 찾아온 그런 사람들이 와서 비둘기를 보지 못했느냐. 그랬더니 비둘기를 이제 보았는데 내가 이제 왜 너희들이 비둘기를 이렇게 쫓아가느냐 물어봤더니 그 비둘기를 이제 잡으려고 하는 거죠. 잡아서 뭐 먹거나 이렇게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12가 그러면 비둘기의 그러한 양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그 고기를 주면 되는 거 아닐까. 근데 그럼 뭐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자기의 다리 허벅지의 살을 잘라서 비둘기의 그 양만큼 이 저울에 올려놓고 이제 무게를 달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리의 살을 다 떼내고 결국에는 온 몸에 살을 다 떼어내도 비둘기의 그러한 조그마한 그만큼의 이게 살이 무게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2는 결국 자기의 그런 모든 몸의 살을 다 이제 조그만 비둘기를 살리기 위해서 다 떼어줬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12가 나중에 바로 석가모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석가모니는 과거에 행했던 이와 같은 보시, 정말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그러한 미물이잖아요. 이러한 미물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그 살을 내어준 이러한 공덕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부처가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본생담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12왕 본생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때는 왕으로 태어나고 또 어떤 때는 뭐 동물로도 태어났던 이러한 석가모니의 전생 이야기를 이렇게 석굴 안에다가 그림으로 이제 그려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본생도이고 이러한 본생도가 이 초기 돈황 석굴에 많이 그려졌던 것입니다. 자, 지금 조금 더 크게 확대를 해보았는데요. 이게 앉아있는 12의 옆에서 부하가 이 칼로 허벅지의 살을 자르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그 아래에는 그 여러 공양자들, 이 석굴을 만드는데 시주했었던 이 공양자의 모습들이 가지런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254굴은 이제 북량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북위가 이 중국의 이 그 화북 지역을 전부 이제 통일을 하게 된 이러한 시대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그런 석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석굴은 조금 전에 보셨던 것과 구조가 다르죠. 이러한 석굴을 우리가 중심탑주식 석굴 이렇게 부릅니다. 즉 석굴 안에 마치 탑과 같은 기둥이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 이러한 기둥이 있고 이것을 빙 둘러서 이렇게 예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이러한 석굴이 바로 중심탑주식 석굴이고 이 중심탑주식은 북위 때 도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그런 석굴 형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곳에는 그 기둥의 동서남북의 부처를 한 분씩 모시게 됩니다. 즉 사방에 이 사면에 이제 불상들이 위치하고 있고요. 좌우로는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역시 위에는 조각이 들어가고 아래는 이제 본생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석굴에는 본생도 외에 그 옆으로 이렇게 천불, 이렇게 많은 부처들을 그린 것이 눈에 띄입니다. 이곳에 그려진 그 본생도는 조금 전에 보았던 12왕 본생도, 그리고 맞은편에 마하살타 본생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그 본생도가 좌우로 마주보면서 그려져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럼 아까 보았던 12왕 본생도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왕 본생도는 지금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그 안에 보시면 그 앞서 보았던 275글과 굉장히 유사하죠. 옆에는 12왕의 허벅지 살을 자르는 그런 인물이 보이고 중앙에 커다랗게 12왕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양대 그리고 북위대에 굉장히 유사한 형식의 이러한 12왕 본생도가 이제 그려졌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것은 마하살타 본생도입니다. 지금 그림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그림을 그렸는지 이 작은 그림만 갖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마하살타 본생도 하면은 조금 좀 낯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굶주린 호랑이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보시한 이런 이야기 하면 아마 들어보셨을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마하살타는 역시 석가모니의 전생이었죠. 전생 때 이제 석가모니가 마하살타라고 하는 왕자로 태어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마하살타는 형님이 두 분 계셨는데요. 이렇게 세 명의 왕자가 어느 날 산으로 이제 사냥을 나가게 됐어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이렇게 배가 고파서 힘이 없이 축 늘어져 있는 호랑이, 그리고 새끼 호랑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계속 사냥을 해 나가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오는 길에 마하살타 막내 아들이었는데 이 막내 왕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배고픈 호랑이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에게 먼저 돌아가라. 내가 잠시 이를 보고 따라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호랑이가 있는 곳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호랑이에게 자기의 몸을 던져서 먹게 하기로 이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호랑이 앞에 이렇게 누웠는데 호랑이가 기력이 없으니까 이 마하살타를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나를 먹을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쭉 둘러보니 거기에 대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가지를 꺾어서 자기의 목을 찌르게 되죠. 그랬더니 목에서 이제 피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피가 나오는 몸을 호랑이 앞에 던졌더니 호랑이와 7마리의 새끼가 와서 마하살타를 모두 잡아먹었다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도 조금 전에 보았던 그 12왕 본생도처럼 역시 희생을 기본으로 하는 이제 보시죠. 이 보시를 희생으로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면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그 위에 중간에 보면 거기 호랑이가 몇 마리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인물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이죠. 위에 오른쪽에는 누군가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이제 보이는데요. 즉 얼굴을 아래로 하고 이제 발을 위로 해서 이제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부분에 보면 이 떨어진 사람을 호랑이, 그리고 새끼 호랑이가 와서 먹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쪽에 그러니까 왼쪽이죠. 왼쪽에 보면 탑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나중에 이제 동생이 나중에 오겠다고 그러고 이제 갔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이 이제 너무 궁금해서 동생과 헤어진 곳으로 다시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동생은 없고 그 앙상한 뼈만 남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슬피 울면서 이 뼈를 가져와서 동생을 위해서 탑을 세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처음에 보았던 그림, 즉 275글에 있었던 그림은 딱 그 12왕의 허벅지 살을 이렇게 잘라내는 장면만 있어서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장면들이 뒤섞이듯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알지 못하면 이 선호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쉽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한 장면만을 묘사하던 것에서 나중에 뭔가 좀 더 서사적인 줄거리를 갖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려지게 이제 되었던 거죠. 이 시대, 즉 북위 시대에 오게 되면 이때 그려진 그림들은 지금 이제 부처 그림이 둘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림이 강합니다. 즉 윤곽선을 강하게 그리고 또 뭐 눈, 코, 입이라든가 이러한 이목구비도 강하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특히 옷자락 같은 데 보시면 굵은 선을 칠하고 또 그 옆에다가 이렇게 바림질하듯이 색을 칠해서 입체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 코 부분에 여기 희게 칠한 그런 부분이 보이시죠?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그 옆에 보살들도 이렇게 흰색을 다시 얼굴에다가 덧칠을 했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이와 같은 음영법, 즉 강한 채색과 이렇게 약간 번진 듯한 바림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는 이러한 것이 초기 도낭의 이제 채색법 가운데 이제 하나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 코 부분, 네, 하얗게 칠한 이러한 것은 소위 삼백법이라 그래서 코뿐만 아니라 뺨, 그리고 뭐 때로는 턱 또는 눈, 이러한 곳에 한 서너 군데 하얗게 칠해서 입체감을 강조한다 해서 삼백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법들은 이 초기 도낭 석굴의 이 그림에서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북위대를 지나고 나면 북위 왕조는 동위와 서위라고 하는 나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돈황은 그 중국에서 이 서쪽에 위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중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동위라고 하는 나라가 서게 되고요. 이 돈황을 중심으로 하는 이 부분에는 바로 서위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이 동서위는 보시는 것처럼 불과 한 20여 년 밖에 이제 지속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 돈황에서는 굉장히 특징적인 그림들이 또 특징적인 석굴들이 만들어졌던 그러한 그 시대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서위대 석굴인 249글입니다. 지금 석굴을 보면 아래에 불상을 모신 그러한 감실이 있고 그 위쪽으로 넓게 펼쳐져 있는 곳은 바로 천정입니다. 이 사진을 이렇게 아래에서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 사방에서 비스듬하게 천정이 올라가면서 그 위에 네모난 커다란 돌을 이렇게 얹어 놓은 이제 이러한 형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석굴은 마치 그 두, 왜 우리가 곡식 같은 것을 담을 때 쓰는 이러한 두가 있는데요. 이런 두를 닮았다 해서 이 복두식 석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위대 석굴에 이런 복두식이 많이 나오고요. 바로 이렇게 사방에서 올라가는 넓은 천정, 여기에다가 많은 아주 흥미로운 그림들을 그리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천정 부근입니다. 그리고 천정 부근의 가운데에는 소위 말각 조정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각 조정은 이 우리나라의 왜 고구려 이 고분에서 많이 이제 나타나는 그런 천정 방식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천정을 올릴 때 이렇게 비스듬히 90도에서 45도 각도로 돌을 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거기다가 45도로 돌을 대고 이렇게 해서 몇 겹을 쌓이게 되면 이제 천정이 높아 보이는 이제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말각 조정은 그 처음에 이 서아시아 쪽에서 이제 유행을 하게 되고요. 이것이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쪽으로 전해지고 또 멀리 우리나라까지 이제 전해져서 이런 그 뭐 석굴이라든가 아니면 무덤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이 바로 도낭에서도 그 중간 지점이죠. 이곳에서도 이렇게 말각 조정의 천장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는 이제 부처 주 위로 이렇게 천불들을 가득 그렸습니다. 자, 이곳에서 흥미로운 것은 바로 천정의 그림입니다. 천정에는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에 이렇게 화려한 그림들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그려져 있는 그림이 물론 여기가 지금 불교 석굴이잖아요. 그래서 불교적인 그런 내용도 많이 그려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교와 상관없는 이야기들, 즉 중국의 어떤 재래적인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 뭐 신화 이런 것들이 함께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불교 석굴에다가 이러한 불교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을 그렸을까?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서위라고 하는 왕조가 추구했던 즉 어떤 중화 어떤 문명 민족의 그러한 문화를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이런 데서 이와 같은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을 할 뿐입니다. 자, 그 중에 하나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아래쪽으로 이렇게 구수룡이라고 이제 표현한 부분이 보입니다. 구수룡이라는 것은 9개 머리를 가진 용이죠. 용 자체도 물론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만은 이 중국 고대에는 이렇게 뭐 날개가 달린 뭐 동물이라든가 아니면 머리가 여러 개 달린 뭐 동물이라든가 하는 이런 상상 속의 그 어떤 동물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주로 모은 책이 산해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제 그곳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괴수 또는 서수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많이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중앙에는 누군가가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제 집을 높게 쳐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인물은 바로 불교의 아수라라고 하는 신중입니다. 이 아수라는 우리가 흔히 전쟁의 신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왜 막 시끌벅적하고 이런 것을 그 아수라, 뭐 수라장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중앙에는 아수라가 있는데 아수라 옆으로 풍신과 뇌신이 그려져 있습니다. 풍신은 바람 그 주머니를 갖고 이것을 흔들어서 바람을 내는 이런 중국 고유의 그런 신이고요. 그 다음에 뇌신은 그 벼락을 일으키는 신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앙에 그 뇌신이 있고 뇌신이 그 북채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색과 같이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북인데요. 그래서 뇌신이 북채를 들고 이렇게 북을 치게 되면 이것이 울리면서 이제 벼락, 천둥이 친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풍신과 뇌신은 바로 중국의 이 고대 신화에서부터 나오는 그러한 신이어서 이 불교적인 아수라와 함께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위대 석굴 가운데 249글과 함께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글이 285글입니다. 285글도 그 조금 전 보았던 글과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중앙에는 바로 이렇게 감실처럼 만들어서 부처를 모시고 천정을 이렇게 사방에서 조금씩 줄여가면서 이렇게
그 복두식의 그러한 천정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역시 말각 조정을 표현한 이러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조금 전에 보았던 석굴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중앙에 있는 부처님 좌우로 이렇게 감실이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해서 홈을 파서 이렇게 방을 따로 만든 이러한 구조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바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에 이렇게 부처님 모시는 감실과 달리 조그마한 굴들을 팠는데요. 이것은 바로 스님들의 수행굴입니다. 즉 중앙에는 예배하는 그러한 공간, 즉 오늘날로 치면은 일종의 대웅전가 같은 거라고 할까요? 이러한 곳을 모시고 좌우로 이게 스님들이 머무는 공간, 즉 요사체 같은 것을 함께 하나의 석굴 안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볼 수 없었던 소위 그 복합적인, 즉 요사체와 예배당이죠. 예배당이 하나로 이어진 이러한 복합적인 이 성격을 갖는 굴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복합굴 또는 비하라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굴을 또 반대쪽에 이제 면을 보시면 거기에도 이렇게 네 군데에 이렇게 굴이 조그마한 소굴이죠. 이제 작은 굴이 파여져 있어서 아마 스님들이 평소에는 저곳에 들어가서 잠도 주무시고 또 이렇게 수행도 하시다가 이제 뭐 일이 있을 때는 중앙으로 모여서 이제 부처님을 예불 하고 또 같이 공부도 하고 이제 이러한 것을 이 하나의 석굴 안에서 모두 이제 행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석굴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가득 역시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천정의 모습입니다. 이 천정을 보시면 동서남북 이렇게 모두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지금 동서남북의 방향이 좀 다르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서남북이라고 했을 때와 다르게 동서가 위에서 아래로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도낭석굴은 남북 선상에 이렇게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남북으로 길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석굴은 동서로 이렇게 파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천정 부근도 이와 같이 동서남북이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에는 말각 조정이 보입니다. 역시 동서남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불교적인 요소와 그리고 또 중국 제례의 뭐 도교라든가 고유한 신앙적인 이런 내용들이 그림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데요. 자, 지금 여기 아래에 이제 노랗게 된 부분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면에 보면은 그 위에는 연꽃이 있고요. 연꽃 위에 이렇게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이 보석같이 생긴 그러한 것이 이제 연꽃을 이제 대자로 해서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두 인물이 이제 이것을 이제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이제 받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위로 좌우에 이제 그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두 인물은 그 복희 그리고 여화라고 하는 인물을 표현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희 여화 하면은 잘 알려져 있듯이 그 중국 고대의 전설적인 이런 시대죠. 이 중국의 그 전설적인 그 시대에 바로 처음으로 나타난 인물 여신과 남신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두 인물입니다. 그래서 복희가 바로 남신이고요. 또 여화가 여신인데 복희는 지금 이렇게 손을 보시면 이 구부러진 기역자로 구부러진 그런 자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를 갖고 이 세상을 마름질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그림이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또 반대쪽의 손에는 먹통 같은 것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나무 같은 것을 제단할 때 이 먹 넣어서 이렇게 그리는 그런 먹통을 한 손에 들고 한 손에는 이 구부러진 자, 즉 곡척을 이제 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여와는 자, 지금 보시면 그 컴퍼스, 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동그란 원을 그릴 때 이렇게 쓰는 컴퍼스와 같은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희와 여와 각각 곡척과 규를 들고 있는 이 중국 고대의 그 여신 남신을 이곳에다가 그렸습니다. 사실 이곳은 불교 석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여기다가 신화적인 내용을 그릴 필요는 없었겠습니다마는 특히 서위대가 되면 이와 같은 그림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복희 아래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머리가 여럿 달린 그런 용도 있고요. 그리고 여와 아래에는 역시 괴수처럼 생긴 이러한 인물들이 그려져 있어서 이 다른 석굴과는 이 차별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그 복희 여와를 그린 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돈황에서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면 투르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역시 실크로드 지역인데요. 그곳의 그 아스타나 고분군 안에서 발견이 된 그림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여기에도 복희 여와가 그려져 있는데요. 자, 지금 이 그림은 조금 전에 보셨던 것과 좌우가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는 지금 여와가 이 컴퍼스 규를 들고 그려져 있고요. 이 오른쪽에는 바로 복희입니다. 복희가 그 곡자를 들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위에 몸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래는 바로 뱀 모양의 몸이 서로 이렇게 엉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희와 여와는 이러한 그 중국 고대의 그러한 신상으로서 이 뭐 무덤 안에라든가 또 이렇게 석굴 안에 이제 많이 이제 그려졌던 그런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조금 아까 보았던 여러 가지 괴수들의 이제 모습입니다. 하늘을 나는 용도 있고요. 또 그 아래 하늘을 나는 비천, 그리고 이제 머리를 휘날리고 있는 괴수. 이러한 것들은 대개가 그 중국 도교의 그 초기 서적인 산해경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언급이 되고 그려진 이러한 많은 그 상상 속의 동물들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이 석굴에서 또 하나 특징적인 점은 비단 이렇게 중국 고대 어떤 신화 속의 요소뿐만 아니라 인도 재래의 신들도 함께 그려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노랗게 칠한 부분이 바로 중앙에 감실에 모셔져 있는 불상의 그 좌우 부분인데요.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자, 이것을 확대해 보면 이 중앙에는 불상이 있고 그 가장자리 양 옆이죠. 양 옆에 보면 이와 같은 그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그런 인물들이 있죠. 이 먼저 오른쪽에 보면 비슈누라고 하는 인물이 그려져 있습니다. 비슈누는 지금 왕관을 쓰고 이 아래에 이 녹색의 옷을 걸치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바로 힌두교의 중요 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이 시바신 그리고 이 브라흐마신 그리고 비슈누 또는 크리슈나 이러한 신들이 이제 중요하게 언급이 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인 비슈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 가면 마헤수라를 비롯해서 구반다, 가네샤 이러한 또 역시 힌두교 신들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이 마헤수라는 자세히 보시면 그 아래 흰 옷 입고 그 왼쪽으로 혹시 소 머리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약간 푸른색으로 그려져 있죠. 소를 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표현이 되었는데 마헤수라는 힌두교의 이제 신인데요. 이 바로 힌두교에서 그 시바의 이제
이제 해당되는 이제 그런 격을 가진 그런 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불교로 들어오게 되면 그 대자재천이라는 이름으로 이 화엄경 안에 화엄 신중 가운데 하나로 이제 습합이 되었던 그런 신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뭐 구반다, 그리고 가네샤 역시 힌두 신인데 특히 가네샤는 그 머리가 지금 보시면 코끼리 머리를 하고 있죠. 시바의 아들이라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인도에서는 제복의 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각 가정마다 이렇게 가네샤 상을 모시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표현된 이러한 인물들은 바로 인도 고대 신화 속에 등장하는 여러 이제 신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 서위대의 그 석굴이죠. 석굴들은 그 일반 도낭 다른 석굴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이런 특징을 이제 갖고 있다고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북위를 지나서 이제 동서위로 북위가 갈라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동서위는 불과 한 20여 년이 지나면 다시 북제, 북주로 또 이렇게 갈라지게 됩니다.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위, 즉 중국의 중원 쪽에 있었던 동위를 이어서는 북제라고 하는 왕조가 수립이 되고요. 이 돈황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서쪽 지역에서는 이제 이어서 북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북주, 북제 역시 뭐 한 20, 30년 정도밖에는 이제 지속이 되지 않았던 아주 짧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북주라고 하는 시기가 도당에선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쭉 보신 것처럼 뭐 북량대, 북위대, 그리고 이제 서위 이러한 곳을 보면 아직까지는 좀 중국이라고 하는 느낌이 이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뭐 인물의 표현도 그렇고요. 또 강한 음영법의 사용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이 뭔가 이렇게 좀 아주 서역적이랄까요? 그래서 강한 그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그림도 사실적이라기보다는 좀 뭐 우리가 마치 왜 인상파나 이러한 그림들을 보면 느끼게 되는 이제 그러한 요소들을 많이 이렇게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적어도 북제 이전까지의 그 도낭석굴은 거기보다 조금 더 이렇게 서쪽으로 있는 소위 실크로드 지역, 이러한 실크로드 지역의 회화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북주가 되고 이어서 수나라가 되고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점점 더 중국화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북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실크로드적인 이런 회화의 요소를 많이 갖고 있었던 도낭 석굴이 점차 중국화돼가는 어떤 전환기 이제 그런 시기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북주 428굴은 이 아까 잠시 보았던 북위대 석굴의 그러한 중심 탑주식 석굴 그 모습을 그대로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중앙의 탑의 동서남북에는 이렇게 불상과 보살상들이 이 아까 왜 채소라고 말씀을 드렸죠. 채색한 소조의 형태로 이제 안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모두가 이렇게 그림으로써 이 석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그 천정 부분인데요. 이 천정은 중심 탑주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평평하게 이어지다가 이제 석굴 앞쪽으로 오면서 마치 왜 이 인자 있죠. 한자의 인자. 이 인자처럼 이렇게 솟구쳐 있는 그런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주로 뭐 연꽃 그림이라든가 이러한 그 장식적인 그림들을 많이 그리게 되는데 이 거기에 보시면 그 아래쪽에 이렇게 세모나게 된 그런 부분에 불설법도가 조그맣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천불이 역시 가득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천불 아래로는 여러 설법도들이 보입니다. 적어도 아까 그 북량대 그리고 북위 같은
초기 석굴에서는 바로 여기에 그 뭐가 그려져 있었죠? 기억나시죠? 바로 본생도입니다. 이 석가모니 전생 이야기, 바로 본생도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그 자리를 대신해서 이제 이 북주시대가 되면 이렇게 불설법도가 이제 그려지는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그 아래로는 이제 공양자를 그렸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인자 같이 생긴 그 천정 아래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설법도가 있고 천불도가 있고 그리고 다시 커다랗게 그 부처를 중심으로 권속도를 그린 설법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조그맣게 공양자를 이렇게 세 줄로 이제 그리게 되었는데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 그림에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강한 그런 윤곽선이라든가 또 흰색을 칠해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주어서 강조하는 이 소위 삼백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삼백법의 묘사 이런 것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일반적인 그림을 그릴 때 선을 약하게 그리고 이제 형상을 중심으로 많이 그리잖아요. 그 그림 그릴 때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가는 선보다는 굵은 윤곽선 그리고 강한 채색 이러한 것들로 아주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그려서 이 인물을 표현하는 이와 같은 이제 채색법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실크로드 지역에서 이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얼굴에 이제 뭐 눈, 코, 뭐 턱 이런 부분을 희게 칠해서 입체감을 강조를 했고요. 역시 신체의 윤곽을 강한 그런 선으로 정의를 하고 또 이 채색을 해서 이렇게 언뜻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좀 고졸하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도 들지만 오히려 강한 메시지를 이렇게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곳은 이제 입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옆에 있는 측벽을 보았는데요. 이제 그것과 90도로 이어진 바로 입구입니다. 이 그 입구에서 이제 굴러 들어오는 그 문은 중앙에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좌우로 여기에 이렇게 본생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초기 북위 시대 굴에서는 부처의 좌우벽에 그려졌던 이러한 본생도가 이제는 설법도로 이제 변화가 되었고 이 본생도는 지금 이 굴에서는 문 좌우로 이렇게 그려졌는데요. 여기에서는 비슈반다라 본생도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와 아까 잠깐 살펴보았던 바로 배고픈 호랑이 이야기 마하살타 본생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가장 이 굴에서 유명한 그런 이야기는 바로 마하살타 본생도입니다. 마하살타 본생도는 벽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세 단으로 그림이 이어져 있는데요. 이 그림은 오른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왼쪽으로 가고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제일 아래에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 중간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그림은 어떤 때는 그냥 한 장면, 그리고 어떤 시기에는 조금 더 복잡하게 한 서너 장면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아예 그 영화 필름을 보는 것처럼 쭉 시간에 따라서 전개된 이야기가 이렇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도를 흔히 연환식 구도, 즉 S자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이런 것을 연환식 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은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이 세 왕자가 부모님께 작별을 고하고 이제 사냥 가는 장면, 그리고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고 수렵을 하고 아래로 내려오면 그 마하살타 왕자가 이러한 배고픈 호랑이를 보고 결국 자기의 목을 찔러 피를 내게 해서 호랑이에게 먹히는 장면.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는 나중에
돌아온 두 형들이 그 동생은 모두 이제 호랑이에게 먹혀서 뼈만 남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는 그런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장면은 바로 이러한 그 동생을 위해서 이제 그 놀란 장면 그 위로 이렇게 조그만 탑이 하나 보이시죠? 그래서 탑을 세우고 이 동생이 죽었다는 사실을 이제 부모님께 아뢰고 동생을 위해서 이제 추모했다는 이러한 이야기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우리가 마하살타 본생이라고 하는 내용만 알고 있다면 그 이야기를 쭉 따라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구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이고 또 이러한 것이 추후 이제 우리가 흔히 중국화된 그림, 그러니까 중국인의 그 사고 방식. 아까 왜 북주 시대가 이제 점점 중국화가 시작되는 그런 전환기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중국적인 중국인의 어떤 관념 이러한 것을 잘 엿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자, 여기 이제 부원도이죠. 그래서 마하살타가 이렇게 호랑이에게 이제 잡혀먹기 위해서 이렇게 뻗어 있는 이런 장면인데 호랑이는 힘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북주 북제가 이 30년간 존속이 되어 오다가 드디어 중국이 이제 하나로 통일되는 수대를 맞게 됩니다. 중국은 진시황 때 한번 통일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여러 시대, 뭐 우리가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삼국 위촉오 이 시대를 지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시 5호 16국 시대라고 하는 그러한 굉장히 혼란했던 시대를 지나고 또 이것을 통일한 북위, 뭐 북위 시대가 오고 그 다음에 북위를 지나면 다시 동서로 갈라졌다 그랬죠. 그래서 동위, 서위, 그 다음에 북제, 북주 이렇게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 어떤 여러 나라가 이렇게 혼재하는 그런 시대를 맞게 되는데요. 주로 북쪽에서 이렇게 이어왔던 왕조들은 중국인들이 이민족이라고 부르는 오랑캐라고 부르는 그러한 이제 이민족들입니다. 그리고 중화 민족들은 그 강남 지역으로 내려가서 모두 6번의 그러한 왕조를 겪으면서 이제 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육조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즉 북쪽에서는 이 소위 유민족들이죠. 유목민족입니다. 그래서 북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왕조를 이루고 있었고 아래에서는 원래 중원을 차지했던 중국 한민족들이 육조를 이렇게 쭉 이어가고 있다가 이 두 남과 북을 하나로 통일한 것이 바로 이제 수대입니다. 그래서 수대는 진대 이래 두 번째 통일국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연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수는 이렇게 아주 혼란했던 그러한 중국을 하나로 통일하는 쾌거를 이루었지만 그렇게 오래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40년이 채 못 되는 이러한 시기 동안 이제 수왕조가 이제 이어졌는데 그런데 수대는 굉장히 시기는 짧았지만 중국 특히 돈황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수는 아마 자기네 왕조가 이렇게 빨리 끝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통일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점차로 그 서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중국에서 서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에는 실크로드, 이 돈황 이러한 지역으로 이제 이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수대에는 돈황에 관심을 갖고 굉장히 많은 시기는 짧았지만 많은 이런 석굴들을 이제 팠던 그러한 이제 시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대굴은 비록 이렇게 시대는 짧았지만 그 집중적으로 많은 석굴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수대적인 특징을 잘 드러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두 굴을 보고 계신데요. 427굴 그리고 그 303굴을 보면 뒤에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조그만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게 바로 천불입니다. 그래서 천불을 그 벽면에 가득 그리고 심지어는 천정부까지
천불로 가득 채운 이러한 것이 그 수대글의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427글의 경우에는 이 위에 천정 부분에 천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에도 이렇게 천불이 있는데 그 사이에 제가 노랗게 표현한 부분에 경변상이 처음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경변상이라고 하면 뭐 화엄경이나 법화경 이러한 경전의 내용을 그림으로 풀어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이 천정과 벽면이 만나는 이런 모퉁이랄까요? 이러한데 조그맣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벽을 가득 채우는 그런 것은 이제 천불이 되는 거죠. 303불도 마찬가지예요. 아래 위로 천불이 가득 그려지고요. 지금 이렇게 표시한 그 이제 코너가 되겠죠. 그 부분에 작게 경전 변상도가 이렇게 묘사되는 것이 바로 이 수대굴의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경변상입니다. 아래 보시면 천불이 있죠. 그래서 천불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길쭉하게 변상이 그려지는데요. 지금 여기에 그려진 그림은 법화경, 이 법화경의 보문품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그 챕터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그림의 방식이 조금 아까 보았던 호랑이, 배고픈 호랑이 그 본생에서 본 것처럼 하나하나 차례차례 이렇게 이어지듯이 이야기를 전개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 북주 시대에 처음 나타나기 시작해서 수나라에 이제 나타나고 당대 이제로 이어지면서 이 도낭 석굴의 변상을 묘사하는 또 하나의 특징을 이루게 됩니다. 자, 305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아래에는 이제 불상이 모셔진 그 어떤 대자 주변으로 이렇게 천불이 가득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그 위로는 역시 여러 가지 다양한 변상들이 이제 그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설법도도 아까 조금 전에 잠깐 보셨을까요? 여기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역시 이렇게 감이 있어서 이제 불상, 이제 설법하는 불상을 이제 모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305글의 경우에도 이렇게 천정 부근에 이렇게 말각 조정의 모습이 보이고, 여기도 마치 아까 서위에서 본 것처럼 이렇게 많은 그림들이 동서남북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좌우에 보면 머리가 많이 달린, 그렇죠? 머리가 많이 달린 이러한 동물들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아까 왜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생겼다고 하는 그러한 보석의 모습도 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그 비슷한, 즉 서위 때 그러한 천정의 모습이 다시 숲까지도 이렇게 연장돼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은 그 서왕모와 동왕공 그림입니다. 좀 아까 제가 이 설명을 드릴 때 바로 여기 좌우에 보면 이렇게 푸른 색깔로 이제 구불구불하게 그려진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쪽 그리고 그와 마주하는 이 상대 벽에 이렇게 서왕모와 동왕공이 그려져 있습니다. 서왕모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역시 중국 고대의 여신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서쪽에 살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서왕모가 사는 서쪽이 어디냐 하면 바로 곤륜산입니다. 곤륜산, 아까 처음에 지도 보고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하시죠? 이 도낭 석굴에서 서쪽으로 가게 되면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는데 위쪽으로는 천산산맥이 지나가고 아래쪽으로 바로 곤륜산맥이 지나갔는데요. 바로 전설 속에 이 곤륜산에 산다고 하는 그런 여신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후에 뭐 이런 석굴뿐만 아니라 회화의 그 주제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었던, 많이 나타났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는 동왕공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동왕공은 서왕모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바로 배필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서왕모가 이 곤륜산을 중심으로 하는 이 서쪽
세계를 관장을 하고 동안공은 그와 상대되는 이 동쪽 지역을 관장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왕모와 동안공은 지금 머리가 뭐 많이 달린 그 앞에 보면 지금 마차가 있고요. 이 마차합의 앞에 이런 용이 그렇죠? 용머리가 보이죠. 그래서 여러 개의 머리를 가진 이런 용이 끄는 마차를 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흡사 그러니까 서위 시대 석굴에서 보았던 그러한 그 여러 괴수 또는 그 구수룡 이러한 것을 그 연상시키게 되고 그래서 그와 같은 요소가 이제 이 수다라 석굴까지도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지금 보시는 이제 세부 사진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그 용이 거기 보이는데요. 머리가 4개 달렸죠. 이렇게 4개에 달린 용이 끄는 마차를 타고 있는 동안공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에 뒤에는 그 비천이죠. 비천이 이렇게 옷자락을 흩날리면서 날아가고 있고 그 위로 역시 아까 보셨던 그 괴수의 모습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대까지의 석굴들을 보았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왕의 석굴이 모두 492개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번호가 붙어 있는 그러한 이제 석굴의 수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돈왕 그 주변에서는 뭐 굴이 뭐 어디 앞에서 굴이 발견됐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석굴이 이제 남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석굴, 즉 232개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492개 거의 절반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러한 많은 석굴들이 바로 당대 석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돈왕 석굴에 가셨을 때 우리가 사실 초기 굴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많지 않고 그 굴은 특굴이라 그래서 특별하게 다시 돈을 내고 들어가야만 하는 이제 그런 굴이고 숫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많이 보게 되는 굴이 바로 이 당대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당대는 한 300여 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나라를 이어서 이 서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수 때 통일이 되고 이제 당대에 이르게 되면 문화가 발전하면서 이제 나라가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떤 강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안정도 되고요. 그럼 이제 그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를 이렇게 침략하는 거죠. 영토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당나라가 그 자기네 좌우로 나라를 넓히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그렇죠? 한반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쳐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서쪽으로 가게 되면 바로 실크로드, 도낭을 위시한 실크로드 지역을 이제 손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나라는 우리 통일 직후에 이제 통일 신라와의 전쟁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가 당군을 몰아내고 이제 더 이상 그 후로는 이제 우리를 침략하지 못했는데 이 서쪽으로 가면 훨씬 넓은 그런 세계가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서쪽으로 계속 땅을 넓혀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당나라 때가 되면은 7세기에 이미 그 서쪽 실크로드 지역에 그 도호부를 설치해서 그쪽을 통치하는 이제 그런 시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대는 이제 300년간 이어지면서 이렇게 그 서쪽 도낭을 위시한 실크로드를 이제 지배했던 이제 그러한 시대고, 따라서 많은 석굴을 이제 팠던 그런 시기입니다. 물론 당대가 불교가 이렇게 성행하지 않았다면 굳이 석굴을 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대는 중국에서 가장 또 불교가 발전했던 불교 미술의 황금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서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낭을 통해서 이제 타클라마칸 사막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도낭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도낭 석굴에 와서 자기의 여행이 안전하기를 기원하면서 석굴에 시주를 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결과 오늘날에도 230여 개가 넘는 이런 많은 석굴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나라를 이야기할 때 300년이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당의 역사를 이렇게 네 시기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초당, 성당, 중당, 만당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당에서 초당과 성당에 해당되는 시기, 즉 7세기와 8세기입니다.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중국 당나라 문화가 가장 번성했던 이런 시기고 또 당 왕조에서 이 실크로드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당 왕조에서 직접 실크로드, 도낭을 이렇게 포함한 실크로드를 지배했던 그런 당 왕조 지배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 당나라 때에 아주 높게 발전했던 미술, 회화, 화풍이 당으로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도낭으로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낭은 실크로드적인 그러한 요소를 다 벗어버리고 당과 거의 같은 중원의 당과 거의 같은 수준의 회화가 발전했던 시기가 바로 이 초당과 성당에 이르는 직접 지배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아시는 것처럼 당나라 말이 되면 현종 때 현종이 양귀비, 그죠? 양귀비에 이제 푹 빠지게 되면서 정사를 게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난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잘 알고 계신 안사의 난입니다. 그 중에서 이 알록산이라고 하는 용병이었는데요. 이 용병이 일으킨 이러한 난으로 인해서 중국 왕조는 조금 더 이제 쇠퇴길로 어떻게 보면 들어서게 됐다고 보는데, 이 당시에 이제 안사의 난이 일어나니까 이 서쪽, 즉 실크로드 쪽에 있었던 이러한 군대, 주둔하고 있었던 군대를 이 안사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서 중원으로 이렇게 돌리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도낭과 실크로드 쪽에는 이제 군대가 허약하게 되죠. 그래서 이 틈을 타서 티벳이 이 도낭을 지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중국에서는 중당이 해당되는 그 시기고, 대개 이제 7세기 후반에서 8세기 전반에 이르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티벳 점령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티벳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밀교가 발전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제 도낭 석굴에 여러 가지 밀교상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팔이 여러 개 달린 예를 들어 천수천안 관음이라든가 이러한 상도 많이 나타나고 하는 특징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8세기 중반이 되면 이렇게 티벳에 점령되었던 돈황을 그 지역에 있었던 이제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티벳을 몰아내게 돼요. 그래서 848년 이때 당시 돈황의 절도사를 지냈던 장의조라고 하는 사람이 티벳을 몰아내고 도낭을 지배하는 장의조 지배기가 이제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우리가 흔히 만당이라고 하는 시기와 일치를 하는데요. 이 시기가 되면은 이제 당대 말기에 조금 그림이 좀 쇠퇴한다 그럴까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이때가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소위 서상도라 그래서 불교적인 어떤 전설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증대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당나라에 들어서부터 이제 도낭석굴의 가장 중요한 그런 그림으로 나타났던 것이 변상도인데요. 이 변상도가 이제 티벳 점령기 그리고 장의조 지배기 이때까지 이어지면서 이 변상도가 이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그려졌다고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당대굴입니다. 당대굴은 여러 가지 형식을 갖게 되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앙에 불상을 모시고
그 주위로 양쪽에 두 제자상과 그리고 두 보살상 그리고 가장자리에 두 천왕, 이 천왕이죠. 천왕상으로 이루어진 이런 칠존상을 중앙에 모시고 이제 가득 벽화를 그린 것이 특징입니다. 자, 수대에 그 천불이 많이 그려졌죠. 그래서 이런 천불로 이 천정이라든가 벽면을 장식하는 이러한 요소는 당대까지도 조금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정 부근은 완전하게 지금 천불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왼쪽에 보면 천불 사이에 뭔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설법도입니다. 그래서 부처의 설법하는 모습을 중앙에는 상으로 표현을 하고 또 좌우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장식을 이제 한 것도 확인이 됩니다. 자, 지금 천정 부근이에요. 그 뭐 수대나 마찬가지로 동서남북 천정을 이렇게 천불로 가득 채운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벽면에 그려진 설법도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봐왔던 그림들, 즉 윤곽선을 굉장히 굵게 그리고 또 채색을 강렬하게 쓰는 이러한 그림과 좀 달라졌죠. 윤곽선은 가늘어졌고요. 아직까지 옷자락 같은데 좀 음영은 조금 남아있기는 한데, 그러나 전체적인 인물의 표현이 그냥 사람 같아졌어요. 즉 사실주의적인 화풍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 있는 모습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포즈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얼굴, 또 신체 표현은 정말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스케치해서 그리듯이 묘사를 이제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화풍은 당시에 중원에서 유행하던 그러한 사실주의적인 화풍이었고, 그래서 이때가 초기는 뭐 당나라 지배기를 이제 거치면서 이렇게 중원의 화풍이 그대로 이제 이식이 됐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천불이라든가 더 이전에는 뭐 본생도 이런 것으로 이제 채워졌던 그 측벽이죠. 측벽은 이제 소위 경변상도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벽면에는 그 한 면에 뭐 많게는 뭐 서너 개씩 여러 개의 경전의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뭐 하나의 석굴 안에 정말 많을 때는 뭐 한 7, 8개 경전을 이제 그린 그림들이 쭉 이렇게 그려지게 되죠. 자, 그 중에 많이 그려졌던 그림 중에 하나가 관무량수경 변상입니다. 관무량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풀어낸 그림인데요. 이 관무량수경은 그 석가모니, 중앙에는 지금 석가모니가 설법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모습을 그렸고, 좌우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중앙에 있는 그림은 또 뭐 아미타 설법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석가 설법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관무량수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 석가모니가 계셨을 당시에 그 한 나라에서 일어났던 아주 비극적인 사건을 이제 묘사한 그런 경전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아사세 태자, 위대이 왕후, 또 빈비사라 왕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나라를 찬탈했던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 아들과 아버지 왕 간에 이러한 왕위 찬탈 사건이 일어나니까 엄마 왕비는 굉장히 괴로웠겠죠. 그래서 저기 영취산에 머물고 계신 석가모니에게 그 자기가 이 세상에 이러한 괴로움을 잊고 그 아미타가 계시는 극락 정토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가 바로 위대희 왕후에게 정토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광경을 이제 보여주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마음에 안정을 얻고 이제 평화를 얻었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무량수경 변상도에는 그 중앙에는 이렇게 극락에서 또 설법하는
아미타, 또 때로는 그 석가, 이러한 불설법도를 중앙에 묘사를 하고요. 자, 지금 보시면 줄이 이렇게 좌우로 줄이 쳐져 있는데요. 이 좌우에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의 내용을 이제 한쪽에 그리고 한쪽에는 여러 가지 그 극락정토를 볼 수 있는 광경을 이렇게 그린 것이 바로 관무량수경 변상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제 드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고려시대 때도 우리나라에도 그런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떠올리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고려시대 때 이제 여러 점이 그려졌던 그 관경변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관무량수경을 그림으로 이제 그린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그림은 이렇게 설법도 장면을 아주 굉장히 광활한 그런 모습으로 그려내었는데요. 위에 그려진 건물의 모습이라든가 아래 이렇게 여러 인물들이 표현한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그 앞시기의 그림, 즉 어떻게 보면 좀 고전한 스타일의 이러한 그림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그 어떤 수준 높은 이러한 그림으로 이제 완성이 되었음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도난 그림을 보면 뭐 중국 그 중원에서 그려졌던 것과 뭐 거의 대차 없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그림들이 이제 많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앙에 이제 부처 설법 장면입니다. 자, 위에는 아마 그 아미타 부처가 이제 있는 그런 극락정토 건물을 이제 그렸고요. 이제 그 나무 아래서 설법하는 부처를 그렸는데 여기서도 뭐 인물 표현을 보시면 뭐 사실주의 그런 화풍에 이제 기반해서 그렸던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57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7굴도 뭐 비슷한 구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위로는 천불이 가득 그려진 천정 부근이 있고요. 이 아래로는 지금 여러 경변상이라든가 이런 인물 표현이 보이는데 여기에도 그 오른쪽에 보살 그림을 보시면 이제 뭐 완전한 그 사실주의 풍, 즉 얼굴의 묘사, 이 약간 살이 붙은 듯한 이 당나라 화풍에 또 허리를 약간 이렇게 비틀고 있는 아주 유연한 자세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전체적인 그 신체 구조, 비례 이런 것들이 완전한 사실주의 화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57굴에 있는 설법도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뭐 굴과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당대가 오게 되면 부처를 중심으로 좌우에 나한과, 그러니까 제자죠. 제자와 또 여러 보살들, 그리고 신중을 배치하는 이러한 설법도의 형식이 완전하게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통일신라 시대 지나고 고려 이렇게 되면 이러한 설법도가 이제 완전하게 이제 형상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것들은 아마 이런 당대 회화에서의 영향도 이제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여기 보살을 묘사한 이런 모습을 보면 그 금을 써서 이제 보관이라든가 여러 영락 장식을 이제 칠하고 아주 화려하게 이제 장엄을 했죠. 그리고 이제 보살의 얼굴 역시 갸름하면서도 이제 살이 붙은 듯한 이런데 이제 가지런한 이목구리의 표현이라든가 또는 한 손을 들고 있는 유연한 자세, 이런 것은 더 이상 어떤 실크로드적인 또는 실크로드의 위치한 곳이지만 그냥 중국 본토의 그림을 보는 듯한 이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 당대 석굴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굴이 백삼굴입니다. 이 백삼굴은 그 천정 부근에는 이렇게 작은 천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역시 부처님을 중심으로 나한과 보살 등이 이렇게 서 있는 감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곳은 바로 이 불상이 있는 곳에서 마주본 입구예요. 이 문입구인데 문 입구에 위쪽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 그림은 바로 유마경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유마경은 뭐 굉장히 유명한 그런 경전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에 주인공은 바로 유마힐,
이라고 하는 그 제가 신자입니다. 뭐 어떤 부처도 아니고 보살도 아니고 제가 신자가 이제 중심이 돼서 이렇게 이루어진 경인데 이 경은 그 목적이 꼭 우리가 출가해서 이렇게 머리 깎고 출가해야만 제대로 부처를 섬기고 제대로 불교를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가 신자인 유마를 통해서 비록 출가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신자들도 굉장히 그 뛰어난 이러한 어떤 불교적인 그런 것을 이제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러한 경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내용은 그 병이 들어서 아파 있는 그 유마 거사를 그 문수보살이 찾아와서 병문안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문담을 나누는 그런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오른쪽에 그려진 유마힐 그리고 왼쪽에 그려진 문수보살의 모습은 뭐 더 이상 사실주의적인 뭐 그런 것을 논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어떤 그 필력이 아주 뛰어난 마치 그 수목화를 보는 것과 같은 이제 이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 문수보살 아래 보면 웬 왕이 이렇게 양손을 넓게 펼치고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문수보살과 함께 이제 따라온 그런 왕족들을 묘사를 한 것이고요. 반대로 유마일 아래에는 유마일의 병을 위문하러 온 각국의 그러니까 사신들이죠. 이렇게 사신들을 이제 그렸는데 여기에 보이는 왕의 모습은 같은 시기 그 중국에서 본토에서 그려진 염립본의 역대 제왕도에 보이는 왕의 모습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렇죠? 위에서부터 머리에 쓰고 있는 관부터 거기서 늘어진 뭐 끈, 그 다음에 이 옷의 모습 굉장히 소매가 길죠. 이런 옷의 관복의 형태라든가 그 앞에 늘어진 그 장식 또는 두 발을 벌리고 있는 모습 또 얼굴 모습 이런 것들이 뭐 거의 염립본의 그림과 뭐 어떤 화풍의 그 우열일까요? 이런 것을 그러니까 논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그런 그림입니다. 하나는 정말 중원 아주 그 당나라의 핵심 궁중에서 활동하던 화가가 그렸던 것이고 하나는 저 멀리 떨어진 중원에서 엄청나게 떨어진 그 실크로드의 그 입구 중국에서 그려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어떤 화풍상의 그 공통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두 지역이 굉장히 긴밀하게 교류하면서 이제 그림이 발전했다는 사실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항상 이 그림을 보면서 늘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이 유마일 아래 그려져 있는 사신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신도를 보면 제가 이렇게 노랗게 표현한 부분 그리고 푸른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뭐 머리에 이렇게 새깃 같은 것을 꽂고 있는 사신이 보이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 고구려 혹은 이 통일신라 초기의 사진일 거다. 이렇게 알려진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도낭 석굴에는 이 103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석굴에 이렇게 이 깃털을 꽂고 있는 조우관이죠. 조우관을 꽂은 사신들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아마 이 우리나라 고대의 이 실크로드와의 어떤 교류, 교역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증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밖에도 이 이제 158굴이 이제 당대굴로 알려졌는데 이것은 열반상이 있는 열반굴입니다. 이 158굴은 당대 말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석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곳에 그려진 그림들을 보면 기본적인 사실주의 화풍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자, 지금 뒤에 있는 그림에서 보듯이 다시 굉장히 그 음영의 표현이랄까요? 이런 것이 과도하게 묘사가 되면서 정말 이 아주 중원의 그러한 자연스러운 음영법에 의해서 그려지던 조금 전에 보셨던 그림과 같은 이런 것과 달리 뭔가 과장되고 하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대에도 굉장히 많은 석굴들이 이제
조성이 되면서 이제 중원과 거의 필적할 만한 그림이 이제 발전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당대 지금 보시는 바로 이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팔을 표현한 음영이라든가 울고 있는 사람들을 이 묘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발임질을 굉장히 강하게 해서 좀 뭔가 과장된 이제 자연스럽지 못한 이런 느낌들을 이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도낭에서는 이후에도 뭐 송대, 원대를 지나면서 이제 그림들이 그려졌지만 아무래도 그 시기는 불교가 좀 쇠퇴하고 성리학적인 그리고 뭐 불교도 라마교, 밀교가 발전했던 이제 이런 시대라서 이제 당나라 때까지의 그러한 어떤 발전 이런 것이 이제 더 이상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당나라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도낭 석굴의 여러 가지 시대적인 변천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도낭을 이야기할 때 한 가지 빼놓아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도낭 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굉장히 먼 그런 것 같지만 바로 이곳에서 그 유명한 해추 스님의 그 왕오천축국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도낭 석굴은 그 원나라까지 석굴이 개착이 되었고 명청대는 이제 주로 부수했던 시대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점차 이제 석굴에 대한 관심도 적어지면서 이제 석굴은 이제 아무도 돌보는 사람들이 없는 이제 그런 곳으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제 1900년을 전후한 시대가 되면 이제 뭐 여기는 스님뿐만 아니라 이제 도교 도사들도 하나의 석굴을 이렇게 차지하고 들어와서 살 정도로 그리고 석굴은 다 이제 무너져가기 일보 직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도낭 석굴이 어떻게 보면 옛날에 영광을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1900년에 바로 이 도낭 석굴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러니까 유물들이 이제 발견이 됩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로 장경동에 있었던 그런 유물들입니다. 1900년에 이 석굴 안에 16굴 안에 살고 있었던 왕원록이라는 도사가 있었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굴에서 그곳에 딸린 조그만 굴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굴을 열어보니까 어마어마한 유물들이 이제 들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왕원록이 발견한 이러한 유물들이 이제 있었던 이 조그만 17굴을 우리가 많은 경전들이 이제 소장돼 있었던 굴이다 해서 장경동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굴에서 이제 수많은 보물들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이제 널리 퍼져나갔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 실크로드에 탐험을 왔었던 영국의 탐험가 오렐슈타인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1907년에 바로 도당에 오게 되죠. 그래서 그때 왕원록이 이 발견한 이 많은 유물을 이제 좀 가져가고자 왕원록을 설득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슈타인이 그 바로 현장 대당 서역기를 썼던 현장 스님의 정말 아주 현장 스님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현장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렇게 여러 탐험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이제 거기에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된 많은 유물들을 슈타인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슈타인은 이것을 갖고 일부는 인도로 돌아와서 뉴델리 박물관에 두고 또 일부는 런던으로 가져가서 오늘날 우리가 대형 박물관이라고 부르는 그 영국 박물관에 이제 보존을 하게 됩니다. 슈타인이 도낭에서 많은 유물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1년 후에 그 프랑스의 벨리오도 이곳을 방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가봤더니 슈타인이 가져가고도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그곳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왕원록에게 돈을 주고 이 5,000여 점이나 되는 유물들을 이제 갖고
프랑스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 후에 또 일본의 그 교토 서본원사 그 니시 홍간지의 주재였던 오다니도 탐험대를 조직해서 실크로드를 가게 되는데요. 1911년 이때 이제 도낭 쪽에 와서 역시 많은 유물들을 또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17굴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영국, 인도, 프랑스 그리고 또 일본에 있었던 오다니 유물들은 또 여러 그런 경로를 거쳐서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이제 분산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7굴에서 발견된 불화만도 거의 1000여 점에 이제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 나중에 벨리오가 갔을 때 그 슈타인이 버리고 간 여러 유물 가운데 바로 이 해초의 왕오천축국전을 이제 발견을 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자, 이곳이 17굴입니다. 그래서 17굴은 바로 1층 아래에 해당되는 굴인데요. 자, 이 왕혼록이 그 굴 앞에 서 있는 이 사진입니다. 이 당시 이제 왕혼록은 도사였고, 그래서 이 굴 안에서 살았는데 이곳이 이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 17굴 안에서 발견이 된 그 유물들을 일부 팔아서 이제 보수비로도 쓰고 또 그 일부를 오렐 슈타인과 폴 벨리오에게 이렇게 넘겼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유물들이 영국으로 전해지고 프랑스로 전해지면서 바로 돈황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도 성립이 되고 도낭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 관심, 호기심도 이제 크게 이제 일어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지금 이곳이 16글입니다. 16글은 중앙에 이렇게 마치 후불벽처럼 벽을 치고 불상을 앞에다가 이렇게 모신 그러한 굴입니다. 이 굴에 바로 오른쪽에 보면 조그맣게 돼 있는 곳이 그 왕혼록이 이제 발견했다고 하는 17굴입니다. 그래서 17굴에는 그 후에 이렇게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 서하 시대, 그러니까 한 12세기에서 13세기 이때쯤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전혀 여기에 굴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에 굴을 발견을 하게 되고 이 안에서 많은 유물들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굴은 홍변이라고 하는 스님이 수행하던 그런 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에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고 그 나중에 홍변 스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홍변 스님의 초상을 만들어서 이제 봉안을 했었는데 아마 언젠가 이것을 빼서 이제 다른 굴에 옮겨 놓고 여기에다가 굉장히 많은 문서와 불화 이런 것들을 이제 넣게 되었던 거죠. 자, 이 사진은 슈타인이 그 도낭을 방문했을 1907년 당시 도낭 석굴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앞부분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 뒤에 감실 부분에 이제 불상들이 모셔져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혼록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이 석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수하고자 하는 이제 그러한 순수한 마음에서 이 유물들을 좀 유출하고 또 영국, 프랑스에 이제 팔게 이제 되었던 겁니다. 자, 그 안에서 발견된 많은 불화들입니다. 이 불화들은 대개가 그 비단 바탕에 그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뭐 천왕이라든가 또는 보살의 그림 또는 또 종이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린 또 경전, 또 찍어낸 경전 이런 굉장히 다양한 유물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 프랑스 김해 박물관에 소장이 된 벨리오가 가져온 그림입니다. 아미타 극락정토의 그림을 이제 그렸는데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죠. 그림이 위에는 정토 그림이 있는데요. 아래에 보면 시주자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도낭 회화의 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위에다가는 뭐 원하는 아미타든 석가든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아래에는 이 시주자의 그림을 그려서 또 시주하는 내용, 발언하는 내용을 그려서 바로 이제 누구누구 돌아가신 누구를 위해서 이 그림을 뭐 발언한다, 그린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개인들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그런 데 가서 뭐 아마 이런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하겠죠. 그래서 중앙에다가는 그 사연을 적고 옆에는 이제 시주했던 인물을 마치 그 벽화에도 아래는 이렇게 시주자가 있었잖아요. 공양자. 그런 것처럼 일반 그림에도 이와 같은 형식을 갖게 되고요. 그 옆에는 번이라고 하는 건데요. 번은 우리가 왜 이렇게 불교에서 행사할 때 나무에다가 이런 천으로 만든 번을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드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죠. 바로 이 석굴 안에 아마 이러한 번을 많이 이렇게 걸어놓고 어떤 의식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을 행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번 안에는 저렇게 관음보살이라든가 또는 지장보살이라든가 이러한 그 불보살을 그려서 이제 걸어놓고 어떤 의식을 이제 행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합니다. 자, 이것도 그 안에서 발견이 된 지장보살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그림과 마찬가지로 이제 아래는 시주자들을 이제 그렸고 위에는 지장보살을 그렸는데 중앙에 글 쓰는 부분이 이게 비어져 있죠. 그 옆에 아무 글씨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거는 일종의 그 레디메이드 상품, 즉 많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누군가가 갔을 때 나는 이렇게 적어주세요 하면 그 안에다가 내용을 적고 시주자의 이름을 적어주는 아마 이러한 형식이 아니었을까, 그런 추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해초의 왕오천축국전입니다. 왕오천축국전은 너무나 유명한 그러한 여행기인데요. 알려진 것처럼 이 해초라고 하는 신라의 스님이 723년에서 727년까지 인도, 그러니까 광주를 출발해서 배를 타고 인도로 가서 거기에서 그 인도 북부 간다라를 지나고 또 페르시아, 아랍으로 갔다가 다시 중앙아시아에 와서 그 북쪽에 그 북로, 아까 왜 실크로드 북로라고 했던 그 길을 따라서 쿠차를 지나고 돈황 장안에 이르는 이러한 여행을 기록한 이제 글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발견되었을 때 왕오천축국전은 이렇게 그 찢어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누가 썼다는 그런 내용이나 제목이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이제 없었던 상태로 이제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것은 이렇게 중요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 슈타인은 버리고 갔던 거죠. 이것을 나중에 이제 벨리오가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데, 이 벨리오는 마침 도낭에 가기 전에 그 일체경음이라고 하는 이 일종의 불교의 백과사전 같은 거예요. 이 책을 읽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해초 왕오천축국전 상본 해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연하게 자기가 그 17굴에서 발견했던 여행기를 보니까 여기에 나왔던 내용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해초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왕오천축국전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가져오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이 해초 스님은 어느 나라 승려인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915년에 일본의 이 다카쿠스 준지로라고 하는 학자가 바로 그 내용에 있는 여러 가지 시라든가 이 내용들을 쭉 이렇게 연구를 해서 해초 스님은 바로 계림, 신라에서 온 승려, 신라에서 온 이제 우리나라 승려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게 돼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해초의 왕오천축국전이 이 세상에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아마 당시에 그 돈황을 여행했던 해초 스님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17굴에서 발견된 행각승도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경전을 싣고 이렇게 손에는 불자를 들고 막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돈황을 비롯한 여러 지역을 여행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돈황석굴, 그림 속의 불국토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갖고 돈황석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낭은 천여 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굉장히 많은 그 불상과 불화가 제작이 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여드린 내용은 어떻게 보면 그 중에 아주 일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혹시 도낭을 다녀오셨던 선생님이 계시면 예전에서 도낭에서 보셨던 그런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앞으로 도낭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오늘 그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을 좀 한번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도난 석굴을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